이게 누군가에게 위기인 상황이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세비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분양권 손피에 대한 판례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이후부터는 손피를 계산할 때요. 예전과는 다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계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손피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이게 분양권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분양권을 산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네이버에 최근에 24년 12월 17일자 여기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손피거래, 양도세 폭탄 영향, 분양권 거래 시장 위축될 듯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분양권 호가가 크게 뛰었다. 매수인들이 부담이 되면서 거래가 줄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분양권 거래 때 활용되는 이른바 손피 거래의 양도세를 대폭 높이기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시로 든 아파트가 있죠. 서울 광진구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 84 분양권 매물이 16억에서 21억 원 정도에 나왔는데 최근에 손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20억에서 25억으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호가가 지금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손피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손피는 매도인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입니다. 매도인이 내야 되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는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잖아요. 근데 이 손피 거래에서는 파는 사람이 안 내요. 이거를 매수인, 사는 사람이 대신 냅니다. 그래서 손피의 다른 이름을 양도세 매수자 부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요. 이걸 원래 파는 사람이 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양도세율이 너무 센 거예요.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66에서 77%예요. 이게 뭐 분양권을 내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세 포함 66%, 1년 이상 보유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세 포함 77%. 너무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많이 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요. 좀 입지가 괜찮은 곳에 있는 분양권에 인기가 많아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계속 했던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예전에 이제 1990년도에 나왔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 이 양도세 손피를 계산할 때 1차 양도세와 2차 양도세 딱 두 번만 계산을 해서 손피 양도세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 손피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12억의 분양권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보유를 했죠. 그럼 양도세율 66%. 근데 팔 때 17억이 됐어요. 그러면 매각하는 양도 차익이 5억입니다. 그렇죠? 그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1차 양도세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차 양도세를 양도 차익이 일단 5억이잖아요. 5억에서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인적 공제 250만 원이 있습니다. 250만 원 빼야 돼요. 요거를 뺀 거에다가 우리가 66% 아까 그 양도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3억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면 이렇게 계산해서 끝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파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매수자,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럼 세금 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 원래 파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냈으니까 파는 사람이 이만큼 이득이 생긴 거야. 이 금액만큼 이득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양도세를 부과해야겠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차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발생.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양도 차익이 5억이잖아요. 5억에서 250만 원 한 번 더 빼주고 여기에 지금 이분에게 이득이 생겼죠.
또 3억 2,800만 원이라는 1차 양도세가 생겼죠. 이걸 맞죠? 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66%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1차 양도세 3억 2,800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억 1,68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매수인은 총 얼마를 주고 이 분양권 사야 되냐면요. 원래 17억이잖아요. 양도세 두 번이 생겼죠. 두 번. 그래서 양도세 두 번이 3억 2,800만 원과 2억 1,683만 원. 그렇죠? 이걸 합치면 대략 5억 4,400만 원이죠. 5억 4,400만 원. 그럼 이걸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요. 22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걸 사는 사람은 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이 해석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이걸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수학에 보면 무한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념처럼 실질적으로 이 양도세가 0이 될 때까지 합산해서 반복을 해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양도세가 아까 5억 4,500만 원이었던 것이 9억 6,6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17억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26억 6,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의 해석보다는 4억 정도 내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예전보다 너무 비싼데 그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도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호가를 올리겠죠. 양도세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살려는 사람은 비싸지니까 안 살려고 하겠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앞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 청약으로 돌아서겠죠. 제가 손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 분양권 이제 인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긴 한데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고분양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약 시장으로 사람들이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을 보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그게 저렴하다는 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죠. 1월에 부산의 분양가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평당 평균 2,263만 원. 지난 7월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역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1월에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720만 원, 인천 같은 경우는 1,864만 원,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좋은 건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당첨이 안 됩니다. 당첨도 안 되는데 그냥 통장 깨자. 한 달 만에 11만 명이 청약 통장을 깼다고 합니다. 서울의 청약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기사에 보면 이제 손피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내용, 이로 인해서 지금 분양권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더 높여가지고 내놓고 있고 지금 살려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음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약시장인데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기사처럼 지금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고분양가 때문에 섣불리 또 청약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그럼에도 청약보다는 분양권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분양가 때문이죠. 아무리 뭐 여기 좋은 줄 알아요. 다 괜찮은 줄 알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선뜻 이걸 분양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청약이 되게 메리트가 있었던 이유는 이게 저렴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렴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규로 분양하는 이런 분양 단지의 분양가랑 기존에 분양했던 뭐 분양권들 신축 아파트는 다 비교를 하면요. 기존에 있는 분양권의 신축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가 더 좋은데 저렴한 경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당첨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치도 않은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한 분양권이든 신축 아파트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손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좀 인기 있는 곳들은 확실히 이제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는 겁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프리미엄이 높아야지, 양도 차익이 커야지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아직까지 그 지역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았거나 뭐 무피이거나 마피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좀 그렇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분양권을 조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면요.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걸 실거주자만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걸 투자자들도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잔금까지 이걸 가져간다 했을 때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면요. 괜찮습니다. 근데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입주장에서 이걸 급매로 팔 확률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게 안 팔리게 되면 프리미엄을 계속 낮추겠죠. 그러면 또 그런 매물을 우리가 입주장에 노려볼 수도 있죠. 이게 누군가에게 위기인 상황이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당장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또 그런 급매물 같은 것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제 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분양권을 샀다라고 했을 때는요. 팔기가 어렵습니다. 손피 거래도 이제 힘들게 되었고요. 이거 일반 거래를 판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양도세율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아도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요. 분양권 상대로 팔지 말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들도 대부분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그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면 일반 가세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분양권으로 팔아서 양도세 중과를 받는 것보다는요. 확실히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양권으로 있는 상태보다는요. 이게 확실히 지어졌을 때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분양권은 아직까지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지어졌을 때는 와 여기가 정말 새 아파트고 커뮤니티도 너무 좋고 너무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새 것이고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빨리 팔기보다는요. 더 오래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양권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좀 어떤 장치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실입주를 할 수도 있지만 실입주를 못하고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아직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년을 전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2년에서 플러스 2년이 되면서 총 4년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보다 더 오래 보유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뭐 지역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했을 때는 이걸 조금 더 오래 보유하면요. 훨씬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에 대한 손비 해석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전에는 우리가 손비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 딱 두 번만 계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도세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팔려고 하는 매도자는 이 양도세를 매도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손피로 취할 수 있는 이득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호가를 더 올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예전보다는 더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위기 상황이 되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못 팔게 되었을 때는요. 잔금을 못 치르게 됐을 때 급하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주장이 될 때 살려는 사람들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분양권을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고요. 내가 분양권을 살 때부터 잔금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비용 같은 것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분양권은 우리가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점점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이걸 잘 활용을 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또 저렴하게 분양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분양권에 대해서 또 제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빠르게 저희 소치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